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딜렌 슈나이더의 결정의 원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역사를 바꾼 23명의 위대한 순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역사 공부 또 인물 공부하기에도 좋은 교양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장애를 안고 있고 이 책을 읽고 나의 결정장애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은 아주 즉각적인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결정이라는 게 그 모든 사안마다 그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이 책에 나온 23명의 역사 속 인물들의 사항,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원칙들을 가져다가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은 직감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직감이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학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 눈 깜빡할 사이에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 나온 인물들도 그 대상에 대해서 수년 이상의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직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튼 이 책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은 교양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 몇 가지 참고해 볼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건너야 할 루비콘 강이 있다는 거예요. 루비콘 강이라는 게 로마의 카리사르가 군대를 돌린 사건을 말하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군해서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 여튼 우리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위치 또 시간에 있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데일 카네기의 저서에서 읽은 내용인데, 낡은 우산을 펼쳐서 비난을 감수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A라는 그룹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그룹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그 결정한 사항을 조금 수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B라는 그룹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그룹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조금 수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A라는 그룹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젖은 우산을 이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뭐냐?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분명히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젖은 우산을 펼치고 비난을 감수한다는 거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끝난 결정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아까 그 말씀하고도 비슷한데, 이미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비난이 온다고 해서 또 수정해주면 다른 그룹에서 더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고를 하되 결정을 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 책 속에서는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명을 뒤집어 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고 싶겠는가? 배후에서 익명으로 남고 싶지 않겠는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아니, 그런 오명을 내가 뒤집어 쓰다니. 하지만 트루먼은 결정의 주인이 자신인 것,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신인 것을 이제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번 결단을 내리고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도 많았을 텐데 다시는 그 결정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위치가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하 직원이 와서 그건 안 됩니다. 또 상사가 와서 재고해보게. 근데 한번 그런 결정들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동일한 시각을 주변인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끝난 결정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애티튜드가 결정권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잘못된 결정을 용서하자. 우리 인간이 사실은 좀 오만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참고하고 숙고를 하면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결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모르는 거죠. 하나의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와 세계와 기후와 환경과 사건과 여러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가 탁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고대 중국에서 전쟁은 목숨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 관련된 것을 거북이 등껍질 거기다가 점을 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과거 게르만족의 풍습에는 결혼이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 무언가 신의 의지가 발현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결정의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장 부정적인 것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에만 빠져 있는 것. 그게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중국이나 게르만족 얘기도 했지만 우리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순간에 무언가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서 내가 카드를 뽑게 되는 것처럼 너무 결정이 어렵다. 그러면 아예 진지한 자세로 사다리 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만 하는, 고민 속에서만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인간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죠.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과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결정의 대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고민 속에 있는 게 가장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결정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입장을 내가 결정을 한다거나 종교적 입장,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익하잖아요. 다급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호한 태도는 다분히 인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에 의견을 가지는 것이지, 세상 모든 일에 정보도 없는데 다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꼭 결정이 필요치 않은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 성급한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무익하고 때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결정은 시대와 불화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과거, 초창기 포드가 이제 성장해 나갈 때 사실 시대와 불화가 많았죠. 처음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는 신문에 자동차 들고 이렇게 벌수는 이런 만평이 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저런 쓸데없는 걸 타고 다니냐는 거죠. 길도 울퉁불퉁하고 마차로 충분히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죠. 당시의 자동차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포드식 생산 방식을 발명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발명이 되는 거죠. 우리 알듯이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조립 라인이 지나가면서 동일한 작업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벤치 돌리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분업인데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신발을 만들면 한 사람이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작품,
뭔가 보람도 있고 뭐 재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데 맨날 끝만 매고 있는 거야. 완성품에 끝만 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겠어요. 우리가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거 정말 형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포드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1년을 못 넘기고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니까. 이것도 이제 당시 시대와 이제 불화를 겪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노동자들의 급여를 당시 하루에 2.5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배를 올리게 됩니다. 하루에 5달러.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5천만 원 연봉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연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도 그 시대와는 또 갈등이 많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근속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신의 한 수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급여가 올라가니까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를 소비를 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일부 부유층 빼놓고는. 그런데 바로 급여를 많이 받는 직원들이 자동차를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회사의 발전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그 신의 한 수 같은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적 입장에서도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의료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최초로 도입됐을 때는 민심이 좀 흉흉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난 병원도 별로 안 가는데, 아니 남이 병원 자주 가는 제가 내 돈 쓰네? 당시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어떤 제도가 들어오고 그런 제도를 결정하는 것, 그거는 당시 시대와는 불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제도 변화가 하나의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것,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삶의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교양서로서, 결정의 참고서로서 한번 읽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